가족이라는 말,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누구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란 건 참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거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꾹꾹 눌러 담은 상처와 두려움이 끓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오늘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폭발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반전의 반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릴 적 저는 여기저기 많은 외국을 다니며 자랐어요. 아빠의 사업 때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을 오가며 지냈고 그 나라에 적응될 만하면 또 짐을 싸야 했죠.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듯 살았다고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게 그건 늘 친해질만 하면 어김없이 친구를 떠나야 하는 기억이었고 어디서든 낯선 얼굴로 시작해야 했던 삶이었어요. 다음 달에 또 이사 가? 벌써? 이번에는 조금만 참자. 다음엔 좀 오래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 금방 떠났잖아. 바쁜 부모님 때문에 저는 혼자 국제학교에 다니며 적응해야 했어요. 처음엔 신기했던 외국 생활도 시간이 갈수록 버겁기만 했어요. 정을 붙일 새도 없이 학교를 옮겨야 했고 친구들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고 늘 외로웠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그 덕분에 지금은 몇 개 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분명 제 무기고 결국 그 무기로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에 취업도 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에야 그렇게 추억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 친구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하고 빈 교실을 혼자 정리할 때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떠돌기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회의감은 더 깊어졌어요. 어릴 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삶이 이대로 흘러도 괜찮은 건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께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대학 다닐 생각이야. 더는 이 나라 저 나라 떠도는 거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혼자 한국에서 지내겠다니? 우리랑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 그동안은 엄마 아빠 뜻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도 하고 싶어. 나 좀 있으면 성인이잖아. 내 힘으로 살아볼게. 그니까 허락해줘. 처음엔 많이 반대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밀어붙이자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떠돌지 않아도 되는 일상, 같은 공간에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죠. 대학 시절 저는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동아리 생활도 해보고 학과 프로젝트로 외국 기업과 협업하며 실무도 경험했어요. 특히 여러 언어에 익숙했던 덕분에 통번역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실무 감각도 그 과정에서 익혔죠.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한다며? 인도네시아어도 좀 한다 그랬나? 그거는 뭐 너돌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니까. 그래도 그게 아무나 되는 거냐? 진짜 멋지다. 너무 부러워. 우리 부모님은 왜 해외 한 번을 안 나가셨는지. 졸업 후 저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해외 파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서울 본사 소속이라 더 이상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정착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협업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정신과 전문의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편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후 점심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남편은 말이 차분하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특이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기운이 있었달까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연애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 가까이 연애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을 무렵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도 호주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호주에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는 호주에서 소규모로 예식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굳이 예식 크게 하고 싶지 않아. 대신 우리를 정말 축복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의미 있게 치르고 싶어. 나도 그래.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면 좋겠어. 그렇게 호주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무리 없이 잘 지냈고 딸도 하나 낳게 됐어요. 남편은 딸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빠였죠. 병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딸을 품에 안아줬고 그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오늘도 안아서 재운 거야? 그럼 하루라도 안아주지 않으면 이 녀석이 잠을 안 자잖아.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안아줘야지. 저는 다정하고 집안일도 육아도 모두 도맡아 하는 가정적인 남편을 보며 늘 감사했어요. 부모님은 가끔 한국에 오시거나 우리가 휴가 때 호주에 가며 왕래했고 또 호주에 사는 남편의 동생도 부모님과 잘 지냈어요. 시동생을 저희 부모님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바쁘게 살면서도 안정적인 삶이었죠. 다만 남편이 자주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는 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며 깨는 일이 너무 자주 있었고 그렇게 깨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어요. 어머, 또 악몽 꿨어? 아니야.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꿈. 어머님이 꿈에 나왔어? 아니, 왜? 엄마를 너무 절절하게 부르더라고. 그랬나? 그런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들의 불안을 다독여주는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정작 본인은 그렇게도 불안해하는 걸 보면요. 남편에게 묻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게 트라우마로 남은 게 아닐까.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그 상처가 아직도 꿈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더 많이 말 걸어주고 웃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환자들이 많아서 좀 힘들긴 했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이제 진짜 괜찮은 하루가 되는 것 같네. 치료는 내가 해주네. 아유, 정신과 의사도 아내 덕 좀 보네. 그럼 당신이 내 의사고 간호사고 약이잖아. 그렇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평범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매일 느끼며 살았어요. 저희의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평화 그 자체였죠. 누구나 부부싸움 한 번쯤은 한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그 흔한 고성 한 번 주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성격도 잘 맞았고 서로 말도 잘 통했고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민감하게 살필 줄 아는 배려심도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남편은 먼저 물어봐 줬고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저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곤 했어요. 물론 그 평온함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건지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요. 그랬던 저희 사이에 처음으로 큰 다툼이 생겼고 그 시작은 너무나 사소했어요. 회사 동료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일이었죠. 그 사진은 제 후임으로 들어온 신입 남직원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처럼 어릴 적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했고 저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서툴렀어요. 저는 그런 그 친구가 안쓰럽기도 하고 예전 제 모습이 떠올라서 스스로 멘토를 자처한 상황이었죠. 점심시간엔 업무 얘기를 더 쉽게 풀어 설명해줬고 번역해야 할 문서가 있으면 제가 먼저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붙어 다니는 모습이 많았고 동료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엔 제가 그 친구에게 뭔가 설명해주고 있었고 마침 사진각도 탓에 왜곡이 생겨 아주 묘하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거기다 사진을 올린 동료가 장난으로
연상연하 커플 바이브 같은 문구를 달아놨고 그 친구 본인도 우리 케미 최고하고 하트까지 있는 댓글을 단 거예요.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퇴근하자마자 신나게 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학교 발표회에서 우리 딸이 발표 제일 잘했다니까. 선생님도 박수 2번 더 쳐주셨대. 그래, 그랬구나. 근데 당신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회사에서 그 남자랑 같이 찍힌 사진 봤어. SNS에 올라온 거. 그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사진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서야 기억이 났지요. 왜 그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어? 그리고 저 남자 댓글 단 거 봤어? 무슨 케미가 어쩌고 저쩌고. 하트는 또 왜 달아? 아니, 그건 그냥 농담이지. 분위기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 친구 내 어린 시절 같아서 좀 챙겨줬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불쾌하더라. 회사에서 왜 그렇게 붙어 다녀야 해? 붙어 다닌다니?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친구 나보다 8살이나 어려. 완전 어린 신입이라고. 그런 어린애한테 내가 무슨 딴 마음을 품겠어. 그 친구도 나 여자로 안 봐요. 그냥 동질 같은 거라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풀릴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굳어졌고 언성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면 당신이 행동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무슨 행동? 업무 설명해 준 게 죄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나도 억울하지. 사적인 대화를 왜 그렇게 자주 해? 그런 거 자체가 불편하다고. 난 싫어. 당신 진짜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죠.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저는 아이 방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답답해서 잠조차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건 아는데 내가 좀 그런 부분에 예민해서 그랬나 봐. 괜찮아. 나도 언성이 높아졌던 건 미안해. 근데 솔직히 아직도 좀 신경 쓰이긴 해. 내가 이상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해라고 하기엔 너무 어정쩡한 말이었고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음 한켠엔 조심스레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겉으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흘러갔지만 그 균열은 분명히 남아있었고요. 그러다 며칠 뒤였어요. 주말이었고 아이가 유치원 과제를 한다고 방에 여기저기 펼쳐놓은 색종이랑 스케치북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침대 밑에 굴러들어간 크레파스를 찾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낯선 물체가 보였어요. 조그맣고 동그란 렌즈가 달린 기계였는데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홈캠이었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고 그것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실, 현관, 복도, 부부 침실 근처까지 확인했죠. 모두 같은 브랜드의 캠이 설치돼 있었어요. 깔끔하게 벽지색과 어우러지게 배치돼 있어서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너무 놀라서 저는 바로 남편의 태블릿을 찾았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태블릿을 켜자 홈캠 어플이 있었고 눌러보는 순간 제 눈앞에서 우리 집의 현재 영상들이 쭉 펼쳐졌어요. 거실, 주방, 복도, 심지어 침실 복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화면 오른쪽엔 지난 녹화 영상들도 남아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거 뭐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했어? 그거 윤지 때문에 그런 거야. 예전에 시터 왔을 때 혹시 몰라서 설치한 거잖아. 우리 딸 곧 초등학교 들어가. 시터 안 쓴 지가 언젠데 오래됐잖아. 아니, 방문자도 볼 수 있고 혹시 모를 보안 문제도 있고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런 거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카메라 설치 일자는 딱 3개월 전이었어요.
시터 얘기를 꺼내기엔 너무 터무니없었고 방문자 감시를 운운하기엔 우리 집에 딱히 누가 오지도 않거든요. 정말로 윤지 때문이야? 아니면 나 때문에? 나 감시하려고 설치한 거냐고. 아,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무슨 혹시 모를 일. 그냥 혹시 모를 일들 말이야. 도둑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은 되는데 혹시 당신이 알면 불안해하거나 오해할까 봐 그렇지.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랬지. 그래도 민감한 곳은 설치 안 했어. 우리 셋 사생활은 찍힐 일 없는 각도로 도둑 같은 것만 대비하려고 한 거라고. 남편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 사진 사건 이후로 남편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그 불안이 의심으로, 의심이 감시로, 감시가 이렇게까지 이어진 거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거했는데도 집에 있는 카메라들이 계속 제 시선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문득문득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이게 과연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도 점점 확신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그 불편하고 껄끄러운 감정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시점을 고른 것처럼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여느 날처럼 퇴근길에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던 참이었어요. 전단지 몇 장 사이로 낯선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고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연한 회색 봉투, 수신인은 남편 이름이었고 발신인은 교정본부라고 적혀 있었죠. 누가 봐도 흔한 우편물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손에 들고 자세히 보려던 찰나 빠르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거의 무슨 벌처럼 날다시피 다가왔고 제가 들고 있던 봉투를 그대로 낚아챘어요. 잠깐만. 이건 내 일이야. 상담 중인 수감자와 관련된 서류라고. 기밀이라 아무나 보면 안 돼. 아유, 무슨 상담 서류가 우편으로 와. 그것도 병원도 아니고 우리 집으로? 특수한 케이스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괜히 혼란스러워질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해명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리 기밀이라고 해도 그걸 제가 들여다보기 전에 저렇게까지 다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날 남편의 표정은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해 보였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낯설게 느껴졌고 괜히 긴장이 감돌았어요. 자꾸만 그 우편물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노트북과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을 끄고 거실로 나온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고 검색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떠 있더라고요. 전과 기록 삭제, 범죄 경력 조회 방법, 가명으로 사는 법.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조여들었어요. 대체 이 남자는 왜 이런 걸 검색한 거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이 이 사람이 보여준 온화함과 따뜻함이 전부 가면이면 어쩌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 과거조차 조작된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자꾸만 커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진짜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 후로 며칠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 같았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다그쳐야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남편에게 정면으로 물어보다가 내가 후회하게 될까봐 그 순간이 두려워 계속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엔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척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 상태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환한 빛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드디어 호주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날이 다가온 거였죠. 1년 전부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건 말로 다 못할 안정감을 줄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누구보다 엄마와의 관계가 깊고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주의 주말이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대전 다녀오려고. 엄마 아빠 집에 윤지 데리고 좀 다녀올까 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사위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당신도? 아니, 당신은 이번 주 병원 일정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결혼 10년 만에 장인 장모님 한국에 정착하신 건데.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저로선 사실 남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생각으로 다녀오겠다고 한 건데 남편이 함께 가겠다고 나서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렇다고 뭐라고 말려야 할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대놓고 당신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가게 됐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며칠을 고민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은 여전했거든요. 어쩌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저조차도 모르는 엄청난 진실을 코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어느 쪽이든 저는 곧 정답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온갖 감정이 섞인 채 집을 나서려는데 아이가 느닷없이 체기를 일으켰어요. 토할 것 같다고 울고 배가 아프다며 웅크리고 끙끙 앓았고 저는 부랴부랴 한의원에서 지어둔 체기약이랑 아기용 지압봉, 손 따는 바늘을 찾아내느라 집안을 전쟁터처럼 뒤졌어요. 바늘을 따줄 때도 아이는 우는 통에 손끝은 덜덜 떨렸고 머리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자꾸 흐르고 기차 시간은 코앞이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역으로 가면서도 아이 멀미약을 꺼내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택시 안에서는 아이가 토할 것 같다고 울먹이는 걸 달래느라 식은땀이 났어요.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엔 제 머리는 이미 산발이 되어 있었고 기차에 오를 때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겨우 기차에 타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다가 구토할까봐 뒷수발 다 하고 얼굴 닦이고 물 마시게 하고 땀난 옷을 벗겨주고 모든 걸 끝낸 뒤에야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려던 그 찰나 눈앞에 펼쳐진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퍼졌어요. 문자 메시지가 100통도 넘게 와 있었고 보낸 사람은 전부 엄마였어요. 수신 시간은 몇 분 간격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첫 문장은 지금 최서방이랑 같이 있지? 였어요. 그 다음 문자는 지금 기차에서 내려 너무 위험하다. 기차 잠깐 멈출 때 도망쳐.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그냥 도망쳐야 해. 같은 문장이었고 그 말이 계속 반복되듯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손이 떨려왔고 숨을 가다듬으려 해도 가슴이 쿵쾅대기만 했어요. 여보, 윤지 화장실 또 가려나 봐. 다녀올게. 그래?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저는 아이 핑계로 남편에게서 벗어난 뒤 핸드폰을 움켜쥔 채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칸막이 문을 닫고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정도 울리고 바로 통화가 연결이 됐고 수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죠. 겁에 질린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옆에 아무도 없지? 잘 들어. 너희 기차에 최서방 노리는 사람이 탄 것 같아.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엄마,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최서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최서방이 문제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노리는 진짜 위험한 인물이 기차에 있다고. 그 사람 네 시아버지야. 석 달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지금 천자발찌 끊고 도망을 쳤댄다. 최서방 찾아다닌다더라. 뭐라고? 시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 아니 그 시아버지가 갑자기 왜 나와? 일단 시간 없어. 최서방한테 얘기하면 바로 알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남편 본인도 어릴 때 부모 잃은 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부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지금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쳐서 우리를 뒤쫓고 있다고 그 순간 머릿속에 그간 지나쳤던 수상한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전 교정본부에서 온 그 편지, 남편이 급하게 빼앗아 갔던 그 서류, 그리고 노트북에 남아있던 이상한 검색어들, 범죄 경력 조회 방법, 가명으로 사는 법, 혹시 그게 이 일과 다 관련된 거라면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게 본인의 전과가 아니라 전과자인 시부와의 관계였다면 그럼 엄마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데?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이거사. 기차가 잠깐 다른 역에 정차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애 데리고 조용히 내려. 가방은 놔두고 이따 자세히 말해줄게.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주먹처럼 쥐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뒷골이 싸늘해졌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침착해야 했어요. 지금은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고 엄마의 말대로 기차가 멈출 순간에 맞춰야 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조심히 남편 팔을 잡고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엄마의 문자 일부만 살짝 보여줬고 목소리는 낮게 깔았어요. 여보, 윤지 데리고 화장실 가게 가방은 두고 나중에 살짝 따라와줘.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쪽 통로로 향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한 칸 앞 통로에서 멈춰 따르라는 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여보, 윤지 멀미약 먹인다며 여기 놔두고 갔어 하며 저희를 부르듯 연기를 하며 다가왔고 전 눈빛으로 조용히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죠. 남편은 발걸음을 옮겼고 우리는 세 명이 함께 화장실 근처로 조용히 이동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차가 멈출 다음 역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위험한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디쯤 있는지,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제 심장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타고 기차가 출발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어요. 아이는 멀미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어깨에 머리를 묻었고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기차 창 쪽을 바라보더니 몸을 굳히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 지금 우리 보고 있어. 뭐? 어디? 저도 무슨 말인가 싶어 눈길을 따라 창 쪽을 봤는데 기차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기차 안조명이 뒤에서 비쳐서 그림자처럼 보이던 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유리를 뚫고 나올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상하게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미친 사람처럼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그 장면이 그대로 제 눈에 각인됐어요. 그리고 기차는 철컥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얼굴은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야. 내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여보, 나도 놀랐어. 하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가야 돼. 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희는 바로 택시를 탔어요. 남편은 택시 문을 닫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내려왔어. 우리 지금 기차에서 내렸어. 그 사람 진짜 우리 기차에 타 있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금 다음 역에 경찰 대기 중이란다. 기차 내부 수색 들어갔다고 하더라.
모기 같은 건 안 들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고 일단 너희는 무사한 게 중요해. 어디야 지금? 택시 탔어. 지금 가고 있어. 그래 빨리 와. 문 열어놓고 기다릴게. 아유 진짜 다행이다. 애기는 괜찮지?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단은 괜찮아. 근데 엄마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 아까 전화로는 제대로 들을 상황이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경은아, 이거는 길게 이야기해야 해. 아마 너도 정신없을 거고 집에 오면 정리해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은 너희 셋 다 무사한 게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머릿속이 멍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택시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남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마주보니 눈가가 젖어 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석 달 전에 그 사람이 출소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근데 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내가 그쪽이랑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했었고 주소도 다 비공개로 돌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낸 건지. 그러면 그때 그 교정본부 서류는 진짜 수감 상담건이 아니었던 거야? 그거 아버지 출소 관련 서류였어. 출소 날짜랑 거주지 정보 같은 거. 당신이 그걸 보면 진짜 혼란스러울까 봐 숨겼어. 남편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너무나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감정이란 건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동안의 거짓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긴 침묵 속에서 도착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저희가 택시에서 내린 건 대전 외곽의 한 정류장이었고 거기서부터는 부모님이 차를 끌고 나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멀리서 엄마가 뛰어나오며 아이를 와락 안아주셨고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빠는 조용히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아이고야, 너무 고생했다. 정말 잘 버텼어. 진짜 어쩔 뻔했니? 괜찮아. 지금은 다 괜찮아. 경찰이 쫓고 있고 다음 역에서 잡힐 거라고 했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일단은 우리 애기 먼저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너도 너무 지쳤잖아.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고 마음속에 서서히 안도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렸고 무언가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남편의 과거, 그가 감춰온 이야기들, 시부가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찾으려 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이제야 조금씩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은 현재 시부의 위치를 GPS로 추적하고 있었고 기차에서 저희가 내린 직후 승강장에 진입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가 역박 대기 구역에서 체포됐다는 확정 소식이 전해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이 긴장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으로부터 그간의 진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당신한테 언젠가는 말해야지. 꼭 말해야지 하고 계속 마음먹었었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얘기를 꺼내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았어.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날 떠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그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거든. 남편은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아주 오래된 상처를 짚어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부는 술주정이 심했고 상습적으로 술집을 드나들며 바람까지 피우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에게 따지기라도 하면 시부는 손찌검을 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집안은 늘 숨죽인 채로 살아야 했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편과 시동생은 술 취한 아버지를 보면 벌벌 떨 정도였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숨죽이며 자라온 형제들은 늘 눈치를 보며 살았고 특히 남편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던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는 그냥 다들 그런 줄 알았어. 다들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면서 자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친구 집에 가보면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크게 싸우던 중 시어머니가 머리를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대요. 처음에는 잠시 기절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거였어요. 그거를 본 시아버지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고 그 순간에 남편이 아버지를 막아세웠대요. 어린 나이였지만 몸으로 아버지를 밀쳐서 넘어뜨렸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경찰 부르면서도 진짜 많이 떨었거든. 근데 엄마가 피 흘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남편은 그 사건 이후 경찰에게 아버지의 그간의 폭력, 바람, 술주정, 손찌검 모두를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결국 아버지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폭력에 의한 사망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웠다고 했어요. 없다고 치고 살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셈 치고 살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불륜이 나오는 드라마만 봐도 채널을 돌리던 남편, 밤에 악몽을 꾸며 우는 남편, 그런 행동들이 그냥 성격인 줄 알았고 과거 이야기를 묻지 않았던 것도 그의 신중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아줬어요. 말없이 그저 조용히 안아줬어요. 너무도 오랜 시간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온 그에게 지금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내가 그 사건 이후 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사실 그 영향이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거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아버지가 생겨난 건지. 혹시라도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났거든. 아니야, 당신은 달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아, 참, 그러고 보니 그 카메라 설치도 그럼 그것 때문에? 맞아, 출소일이 다가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편으로 보호조치 여부 선택하라고 통보도 왔지. 그때 정말로 패닉이었어. 근데 또 당신한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괜히 걱정만 시킬까 봐.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어두고 이름도 주소도 다 비공개로 바꾸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리했지. 그러면 못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은 끝끝내 우리를 찾아냈네.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있다는 거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 나한텐 전부 고마운 마음이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문 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무슨 일이든 같이 말하고 같이 결정하자. 숨기지 말고. 그래, 알았어. 다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본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숨겨왔던 진실, 그 속에 담긴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거를 감추며 살아왔던 무게까지 모두 전해졌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를 지킨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그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혼자 끌어안고 살아왔던 어둠을 이제는 제 손으로 걷어줘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 저희 부부는 오래도록 손을 놓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본 밤이었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감정을 내보인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은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말하지 않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죠. 한편 다음 날 경찰은 시부의 가방 안에서 무시무시한 물건과 두툼한 현금 다발,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집 주소가 정리되어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체포 당시 시부가 경찰에게 한 말은 한마디로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내 인생 망쳐놓은 놈한테 복수하러 온 거였다. 그 한 문장이 그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악의를 품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죠. 이미 그런 것까지 신문에 둘둘 말아가지고 있었다는 거면 작정을 하고 온 거였던 거야. 그냥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해를 끼치려 했던 거라고. 아, 소름 끼쳐.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는 손을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옆에 있던 남편은 말없이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꽉 움켜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접견 신청할게. 내가 가서 직접 마주할 거야.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는 내가 마주할 차례야.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 도망치기만 하면 계속 내 안에 남아있을 거야. 난 더는 그 그림자 밑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 하지만 당신 혼자 두진 않을 거야.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고 남편은 접견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접견실 바깥에서 대기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그 순간이 생생히 보였어요. 유리 너머로 마주한 시부는 눈빛부터 달랐어요. 여전히 고압적이고 적대적인 기운을 풍기며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부의 시선에도 남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차분하게 마주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 뭐라고? 지금 네가 감히? 나도 내 가족도 더는 당신 그늘에서 살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보러 온 이유는 딱 하나야. 당신은 더 이상 날 무섭게 못한다는 거.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그때 그 어린애는 죽었어. 난 이제 당신을 신고했던 그날의 나보다 더 강해졌다고. 당신은 다시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 그 말 해주려고 왔어. 이 늙어 빠진 희말이 하나 없는 늙은이야. 2번 다신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접견실을 나왔고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바로 그의 손을 잡았고 남편도 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더 이상 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그의 영혼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시부에 대한 공식 기소 소식을 들었고 그 사람은 전자발찌 훼손 및 보호 대상자 위협 혐의로 다시 수감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가 소지하고 있던 것들과 메모, 위조된 신분증 등이 증거로 명확하게 확보되어 수사도 신속히 마무리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사이 한편으론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호주에 체류 중이던 시동생이 급히 귀국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시동생은 남편의 상황을 듣고 당장 비행기표를 구해 그날 밤 한국으로 들어왔고 다음 날 아침 바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온 시동생은 형을 보자마자 말없이 안았고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그냥 거기 있지. 그 소식 듣고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 형. 이제 다 끝났어. 안심해도 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형. 그때도 지금도 형만 날 지키네. 당연하지, 임마. 내가 형이잖냐. 그날 저녁 남편과 시동생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고
저 역시 옆에서 조용히 그 시간을 함께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묵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걷히는 게 느껴졌고 저희 집엔 오랜만에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랫동안 저희 가족을 괴롭히던 어둠이 완전히 거친 자리에 피어난 작은 햇살 같았어요. 시부라는 인간의 그림자가 남편의 인생을 지배했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저희는 진짜 자유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출소 후 보호대상 추적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부는 법정에 들어서며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심지어 최후 진술 때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죠. 다 내 덕에 밥 먹고 산 놈들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 치예비를 제 손으로 감옥 보낸 놈을 어떻게 그만두냐. 내 손으로 저놈 숨통을 확 끊어놨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지만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는 잠시 침묵을 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가족은 수년간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 공포 속에 자라왔으며 출소 이후에도 그 위협은 이어졌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 반복되는 범행,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시부는 가중처벌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었어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고개는 여전히 뻣뻣이 들려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요. 그 인간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고 자다 일어나 혼자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삼키던 일이 일상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대신 딸아이와 함께 침대 위에서 팔베개를 해주며 웃고 있었고 아침이면 직접 밥을 차리고 반찬을 데워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딸 도시락 싸줄게. 어제는 엄마가 했으니까 오늘은 아빠 차례지. 도시락 싸는 거 은근히 어려운데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요리 프로그램 5개 보면서 연구했어. 오늘은 오므라이스 도시락이야. 아빠 최고. 나 반에서 인기 많아질 것 같아. 그 모습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괜찮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웃을 일이 많네. 예전엔 아침이면 늘 걱정이 먼저였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은 이제 걱정 없는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어. 남편은 변했어요. 아니, 변했다기보단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그 지옥 같은 기억 속에서 늘 괴로워하던 남편은 이제 없었고 딸을 안고 공원에서 웃으며 뛰는 단단한 아빠만 남아 있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미끄럼틀을 올라가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젤리를 입에 물려주며 어깨를 흔들며 웃던 그 모습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이었죠. 어느 날 벚꽃이 흩날리던 오후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신이 나서 뛰어가자 남편이 뒤따라가며 말했죠. 딸 천천히 가. 넘어지면 또 무릎 다친다. 안 넘어져.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말은 맞네. 근데 최윤지 너는 평생 아빠한테는 악이야. 그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많이 변했어. 진짜 좋은 쪽으로. 예전 같으면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예전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아. 당신이랑 아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당신도 이젠 피해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무사히 이겨낸 거야. 맞아. 그 사람은 내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진짜 아빠가 되어야 할 때야. 진짜 남편으로도.
그 말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린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이제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모두 그 긴 터널을 통과했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아요. 앞으로도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그 상처마저 껴안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부는 끝내 반성 없이 법정에서 본인의 파렴치한 삶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세상은 그토록 쉽게 무너져 주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를 단호하게 심판했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의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죠. 남편은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과거와 마주하며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그로 인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과거에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침묵 속에 담긴 용기와 싸움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께 평화로운 하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